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 핵심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제가 10월 달부터 11월 초에도 계속 좋다. 저는 아주 심플하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황 좋으니까 괜찮다. 주식 매수해서 보유해야 된다. 반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복잡하게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그런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증시는 저평가 영역에 왔다. 그리고 역대급 반대매매, 신용장고 급감이 나타났다. 거기서 공매도 금지됐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이다. 시장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신용 잔고가 여전히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을 여러분들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경기가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이스라엘이 어쩌고 이렇게 할수록 이걸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그런 영상은 많잖아요. 영상을 30분 1시간 들어도 이게 어쩌라는 건지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게 볼 필요 없고 심플하게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차트를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나 어떤 이런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지식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매매 판단을 하거나 전략을 세울 때 오히려 좀 방해 요소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다 볼 게 아니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심플하고 좋다. 아무튼 코스피 지수가 이제 2500선까지 회복이 나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814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보시면 지금 지수는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워낙에 중심을 잘 잡아뒀고,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라든지 셀트리온 그리고 은행주들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실제 체감은 지수 상승폭 대비는 좀 덜할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연중 최고점 근처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시가총액 1, 2, 3등 안에 있는 종목 2개가 지금 연중 신고가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코스피 지수 자체는 상당히 괜찮게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체감적으로는 아마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특히 어제 오늘이죠. 어제 오늘 지수는 잘 버티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지루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게 지금 거래대금 순위로 오늘 시장 정리를 한 건데요. 1등이 압도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 다음이 삼성전자. 거래대금 보시면 1조 4천억, 삼성전자가 8천억. 그 다음 3등이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4등이 에코아이예요. 저는 에코아이라는 종목 잘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게 어저께 상장한 신규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2천억대입니다. 2천억대 그 다음 1천억대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1등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4등 에코아이까지 이 4종목 안에서 터진 거래 대금이 그냥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4종목 외에는 수급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오늘 에코아이가 상한가 갔거든요. 에코아이가 어저께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이렇게 막대한 거래 대금을 빨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오늘은 결국 밀렸지만 최근에 상장 첫날 급등하고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12% 급등하다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특정 신규 상장된 종목,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지난주 상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너무 쏠려 있고 그 다음 삼성전자에 그냥 쏠려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거래 대금이 많아봤자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런 몇몇 종목으로 자금이 쏠려버려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좀 답답하다 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상승폭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하죠. 물론 이 안에는 배터리, 2차전지 종목들 때문에 벌어진 왜곡도 일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체감은 지금 코스닥 지수와 조금 더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만 보면 여기 위쪽으로 2500 한 20에서 30포인트 정도 이 정도로 올라오면은 여기 하락 추세선, 추세 저항이 존재하고 이평선으로는 12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저점에서 올라온 에너지와 어떤 기간을 감안하면 이 자리가 바로 돌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 저항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눌림목 조정, 좀 출렁출렁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지수상으로. 다만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 지수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코스피 지수 월봉이거든요. 아까 일봉으로 보면은 바로 위에 저항이 좀 존재하지만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으로 보면 앞으로 위로 갈 자리들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 11월, 현재 11월 말이잖아요. 11월 월봉은 이 정도면은 매우 만족.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한 거예요. 이 월봉 기준으로 지난달 음봉을 완전히
뒤에 없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한 거고, 여기서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죠? 이 정도로 11월이 마감되면 12월과 뭐 내년 뭐 1, 2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을 보면 조금 다른데 의미 있는 저항까지 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선까지 가려면 아직은 좀 먼 것 같고, 조금 더 위로 올라오면은 코스닥 830, 840 근처에 지난 11월 초 전거점과 60일 이동평균선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 코스피도 마찬가지,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는 주식 비중을 단기적으로는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는 살짝 비중을 줄여놓고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조정 가능성에 좀 대비하는 그런 대응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스닥도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월봉으로 보시면 코스닥 역시 11월 월봉 뭐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이 정도 양봉이면은 일단 뭐 단기 바닥을 찍는 모양이 나와준 거니까, 여기서 이 정도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12월달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뭐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12월달 밑꼬리 달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수 관점에서는 추가 반등 시 저항권에서는 살짝 경계를 해야 되지만, 조정이 나오면 다시 또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조금 더 큰 그림, 다음 달과 연초까지 내다본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충분히 노려봐도 된다.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주요 글로벌 증시와 우리 시장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좁혀져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좀 좁혀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뭐 일본, 대만 이런 자리까지 완벽하게 다 따라붙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익률이 더 좁혀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 잔고를 보시면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 바닥에서 반등을 해놨는데 신용 잔고가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좋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지금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럼 여기가 고점일 리가 없다는 거죠. 보통 시장의 고점은 이렇게 불안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가고 신용 잔고도 올라오고 사람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다시 사고 막 공격적으로 할 때 거기서 뭐 꺾이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이렇게 신용 잔고가 바닥인 자리에서 시장이 꺾인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지수가 반등할 때, 시장이 반등할 때 신용 잔고가 바로 따라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지수가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충분히 급등을 한 이후에야 그때서야 안심하고 이렇게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올 연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올라갈 때 처음에 신용이 안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뭐 한 1, 2개월 이상 충분히 반등장이 펼쳐진 다음에는 이제 시장이 괜찮구나 하고 그때서야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서야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도 한참 더 들어옵니다, 신용이.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타이밍을 봤을 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바닥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 고객 예탁금인데, 올 여름부터 빠져나간 예탁금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지난 11월 초에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유입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화가 언제 정책적으로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결정이 될 텐데, 저는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제 생각과 다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안 되더라도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12월 27일이죠. 배당 기준일 다음날, 배당락 날인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이날부터는 큰 손들이 주식을 100억을 사든 200억을 사든 대주주가 어차피 안 됩니다. 이 전날까지만 주식을 팔고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올해 12월 27일부터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금도 다시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도 제 바람은 12월 27일까지 가지 않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런 정책적인 좀 도움이 나와주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아직까지 내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이 대주주 양도세를 부자 감세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100억이었던 기준을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낮췄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낮다는 거예요, 대주주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한 50억이라든지 이 정도까지 다시 조절을 해놓으면 2013년도 수준으로 되돌려 놓으면 시장에 주는 왜곡도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세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 적정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상이 끝났습니다. 사실상 끝났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이 바뀐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미국의 CPI예요. CPI를 보시면 2021년과 2022년 초까지 CPI 상승,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이 되다가 지난 여름, 가을인가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CPI가 살짝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시장이 살짝 경계를 한 겁니다. 뭐냐? 야, 이거 물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원래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다시 반등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연준에서도 살짝 멘트가 좀 세졌고,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멘트들이 막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지난달, 이번 달에 CPI가 다시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분석이 나오는 거냐면 이게 추세적인 전환이 아니고 살짝 반등하고 다시 추가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거의 시장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더 높여서 물가를 잡아야 될 이유는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 끝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안도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현재 기준 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언제부터 하느냐, 그리고 금리 인하가 과연 호재이냐, 악재냐. 지금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는 무조건 호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의 기준 금리의 추이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미국의 금리 추이를 나타낸 건데, 과거에 보시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금리 인상기가 있었고요.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금리 인하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는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과거에 이렇게 금리 인상기와 금리 하락기에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 S&P 500 지수의 주봉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됐던 그 시기에 미증시는 대세 상승장을 보여줬고요. 이때 우리나라도 1000포인트대에 있던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아주 큰 상승장이 나왔죠. 금리가 인상됐던 시기입니다. 반대로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금리가 인하되던 시기는 이렇게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때가 뭐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세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아주 큰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도 호재가 아니에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경기가 아주 좋을 때,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가가 너무 지나치게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 경기를 좀 쿨다운 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경기가 좀 완만하게 길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 금리 인상은 왜 악재였냐면,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이 되는 폭 자체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단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금리가 아주 한 번에 크게 급등했죠.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인상하는 거는 오히려 호재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하는 거는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던 거고,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 너무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게 악재가 된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2008년도에 금리 인하를 했던 시기를 보시면 금리 인하를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금리를 크게 내려버립니다. 한 방에. 이거 왜 그럴까요? 세계 금융 위기가 왔기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내릴 상황이 아닌 거죠. 엄청난 위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자체만 보면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장의 상황이 엄청난 악재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막상 호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 내년 3월에 할 거냐? 뭐 5월에 할 거냐? 6월에 할 거냐? 이걸 잘 봐야 돼요. 만약에 너무 빨리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 시그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은행권이라든지 뭐 금융권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속도, 과정도 중요한데 너무 빠른 급격한 인하는
역시 좋은 시그널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0.25씩 뭐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또는 3달에 한 번씩 내리는 거는 괜찮아요. 정상적인 인하입니다. 정상적인 경기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율을 하는 건데, 만약에 한 번에 금리 인하를 0.5, 뭐 1%포인트씩 하게 된다면 그거는 뭔가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호재가 아닐 수 있다.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내년에 가봐야 됩니다. 뭐 제가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미리 예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왜 금리 인하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대응 방법,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당장은 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11월이니까 뭐 12월, 내년 뭐 1, 2월까지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미리 앞서 나가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이런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종목을 그러면 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계속 뭐 변함이 없습니다. 반도체 쪽과 2차전지, 배터리 쪽을 중심 축으로 봐야 된다. 제가 이거 자료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주식비서 네이버 카페랑 텔레그램에도 자료를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게 어저께 상장한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ETF에 포함된 종목들이 비중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주로 HBM 관련주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미세화 공정, 선단 공정 관련된 뭐 장비주, 소재주, 그리고 뭐 EUV 관련주도 있고, 뭐 패키징 테스트 관련주까지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을 볼 때 뭐 굳이 뭐 많은 종목들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핵심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1차적으로 종목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종목들 중에 안에서 HBM 테마로 엮여서 올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50%, 100% 올라온 거를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300%, 500%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도 있거든요. 막 600% 이상.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물론 좋습니다. 좋아서 올라온 건 맞는데 그만큼 내년, 내후년에 있을 HBM 성장성을 주가에 선반영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 가격에 매수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기대 수익률 대비 조정이 나왔을 때 견뎌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HBM 관련주 중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조정시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 반면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주가 상승률이 뭐 20, 30%밖에 안 된다거나 뭐 50% 이내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부담이 없죠.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면 내년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이게 D램 현물 가격,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2021년 이후로 반도체 경기가 다시 침체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주요 업체들이 감산까지 하면서 공급을 조절해 버렸어요. 보통 이렇게 감산이 나오면 바닥 시그널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을 하면 그때가 반도체 업황의 거의 바닥이에요. 왜냐면 공급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이미 상위 업체들이 완벽하게 장악을 한 시장이고, 거기서 대장 업체가 감산을 하면 바로 가격은 조절되는 겁니다.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결국 반등을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공급단에서 나타나는 가격 반등이고, 아직 반도체 경기가 막 수요 폭발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HBM 쪽에서만 좀 특수적으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게 좀 호황을 맞이했던 거죠. 근데 아직 올해가 호황이 아니고 내년입니다. 이것도 내년이 호황인데 올해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HBM만 업황이 좋은 게 아니고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같이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HBM이 좋아지는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AI 시대가 서버로 투자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우리가 내년에 사용할 스마트폰이 과거랑 달라지죠. 이제 온 디바이스 AI, 내 디바이스, 내 핸드폰, 내 태블릿 PC에 AI가 심어지는 그런 기계들이 보급이 될 테고, 당연히 상당히 고사양의 반도체를 요구할 테고, 새로운 반도체,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교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침체됐던 반도체 업황이 결국에는 호황으로 전환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미 감산을 통해서 재고 조절까지 해놨으니까
업황이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거 보시면 낸드 수출 통계도 최근에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HBM 기반으로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는 D램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D램이 좋은 건데 데이터로 보면은 낸드 쪽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반도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던 얘기예요. 그런 시그널로 보시면 되고, 보통 반도체 이 가격은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이클이라 그러죠. 다시 반등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게 뭐 짧으면 1, 2년, 뭐 길면 2, 3년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섹터, 2차전지 섹터를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이쪽이 생각보다 빨리 추가적인 급등 시세를 보이지 못하는 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우려,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제대로 해소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도 아직은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고 계속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수급입니다. 이 2차전지 섹터는 결국에는 이 수급이 들어와줘야 돼요. 반도체는 외국인 기관이 선호한다면 이 2차전지 배터리 쪽은 개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섹터란 말이에요. 현재 수급 자체가. 그래서 개인들 큰손 자금이 들어와줘야 어느 정도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왜 수급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자마자 급등하고 상한가 2번 갔잖아요. 아니, 2차전지 업황이 그렇게 안 좋고 어려운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결국 배터리 업황도요, 지금 단기적인 부침을 겪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클, 성장 사이클 안에서 단기적인 하락 사이클을 겪는 거지, 장기 사이클은 결국 계속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 전기차 탈 때까지 성장할 거예요. 배터리는 그 정해진 미래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기대치보다 조금 못하는 구간,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좀 단기간에 크게 하락하는 구간에는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 뿐이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리튬 가격 다시 오를 거고, 전기차 판매 데이터도 다시 회복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잘 사놓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좋은 섹터들이 있지만, 저도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들을 따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가장 큰 두 축은 역시나 반도체와 2차전지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홍보 하나만 할게요. 이미 공지를 다 드리긴 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 주식 비서에서 이번에 VIP 클래스 2기 모집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VIP 클래스는요, 저희가 이런 시황이나 어떤 전체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디테일하게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가, 비중, 매도 목표가까지 다 관리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예요. 저희가 텔레그램 VIP 클래스 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상당히 큰 혜택으로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교육 자료라든지 여러가지 또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추천주를 남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비중에 맞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수하고 또 매도되면 그 매도된 비중으로 다시 종목을 추천해서 매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도 그거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고 저희가 전략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전략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혼자서 주식하시기 좀 어렵거나 지금 투자금은 좀 여유가 있는데 이 투자 성과가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501-2212 여기로 뭐 전화 주셔도 되는데 좀 늦은 시간에는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기 이벤트 많이 문의 주고 계시고요. 가입하시는 분들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아마 11월 말까지, 뭐 늦어도 12월 초에는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늦지 않게 오셔서 좋은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타이밍이 좋아서 그래요. 저희가 1기를 지난 2월 3월 달에 모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이 좋았죠.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기는 또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11월 말, 12월 그리고 내년 1, 2월 코스 이렇게 함께 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입을 꼭 하지 않으시더라도 전화나 문자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은 조금 지루한 구간에 왔지만 여전히 큰 그림은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할 부분들 제가 어딘지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 반등 시 단기적인 비중 조율은 조금 필요할 수 있지만 큰 그림은 여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용잔고 늘지 않았고 그렇게 뭐 고점을 경계할 뭐 거품이거나 그런 과열권이 여전히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서 연말 연초 화이팅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